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논어 1편 1장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해석은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렇게 압축 파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놓고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많고, 해석은 되더라도 의미가 뭔지가 해독이 안 되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것이 더더군다나 시간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하면서 이제 거기 그 공자와 공자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많은 그 시간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더더군다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논어가 전해지기까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많은 학자들이 논어에 대한 주석들을 이제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논어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해설해 주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논어의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고했던 주석서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많이 참고했던 주석서인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가 성리학을 표방을 하면서 들어선 왕조라서 조선의 학자들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우리가 이제 주자라고 하는 분이 쓰신 주석서, 즉 논어 집주라고 하는 책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리학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비교적 주자가 그 이전의 학자들의 많은 주석서들을 이제 전부 모아서 그것에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또 견해를 덧붙일 건 덧붙여서 만들어 놓은 대단히 수준 높은 주석서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주석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이제 또 그 이후의 학자들이 또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논어 고금주라고 하는 주석서를 또 새로 썼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학자들의 학설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견해를 한 조목 한 조목 다 수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주자와 이견을 보이면서 자신의 견해를 이제 강도 높게 주장한 데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학자들의 주장보다 주자의 주장이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하고 이제 평가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은 객관적으로 이제 모든 주석서들을 비교해서 쓰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논어 강의가, 이번에 진행하는 논어 강의가 그 주석서들까지 다 참고를 해서는 이 논어 강의를 진행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원문 중심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원문 중심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거기 주석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주석을 좀 달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하기 시습지면 불역요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하는 문장,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열이라는 글자가, 이 열은 요 열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씀설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말씀설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 기쁠 열자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작은 글씨로 설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쁠 열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 문장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배우고 익히면 기쁘다 합니다. 배우고 때가 시간 나는 대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그랬으니까 배우다, 익히다, 기쁘다인데, 여기 학지위언은 효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학이라고 하는 것에 말됨은 본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우선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 배움이라는 게 배우다라는 동사도 될 수 있고 배움이라는 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자에서는 특별히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특별한 표시가 없이 그냥 한 글자를 제시해 놓고 어떨 때는 동사로, 어떨 때는 명사로, 어떨 때는 부사로, 형용사로 막 자유자재로 활용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을 할 때 그게 명사로 썼는지 동사로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명사로 썼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요 언자 때문에 그런 거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요건 뭐냐면 배움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좀 더 풀자면 배움이라는 개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홍길동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홍길동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하겠지요. 홍길동.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이러면서 설명을 할 거라고요. 그걸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홍길동의 사람됨은 이렇게 씁니다. 홍길동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사람됨이 어떠냐? 그러면 뭐 재주가 영민하고 똑똑한데 서자로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 홍길동은 사람이라서 위인, 사람됨 이렇게 쓴 건데 요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말됨은 이렇게 한 거니까 요 배움을 언어로 개념으로 지금 다루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배움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배움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본받는다 입니다. 아마 배움을 본받는다고 해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는요. 배움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래가지고 모르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지 본받다 이런 말하고 배움을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배움은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본받을 효. 왜 본받는 거냐면 이 본받다라는 말은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예컨대 A가 B를 본받는다. 본받을 효. 본받는다. 그러면 이 B가 A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A가 B를 모델로 삼을까 하면 A한테 없는 게 B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김연아라는 선수를 롤 모델로 삼아서 그 김연아 선수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 김연아가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점프를 하거나 착지를 하거나 또 뭐 어떤 춤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본받을 거라고요. 그 김연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 기술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받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이 없는데 그게 내게 필요했을 경우 그 사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게 있고 저 사람한테 있고 내게 없다라는 것만으로 본받다가 시행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김연아 선수처럼 스케이트를 탈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김연아 선수의 그 피겨 스케이팅 타는 그 기술을 본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가서 막 내가 막 이러고 회전을 하고 막 점프를 하고 나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있다 없다만 가지고 본받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한테 없을 때 내게 부족과 결핍으로 내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기술이 없어도
내가 지금 부족하다, 결핍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겨 스케이트 어린 선수들은 김연아 선수의 그 기술이 자신한테 없으면 그건 절대적인 부족과 결핍이라고 느껴지니까 엉덩방아를 찌면서 무던히 연습을 하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받다라는 말이 그냥 본받는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부족과 결핍을 내가 자각을 하고 내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나한테 없다. 이런 게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자각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게 부족한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B일 경우 아, 이분은 이걸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받는 행위를 하는데 그게 배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당연히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말에는 뭐가 빠져있냐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각의 과정이 그 말 속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본받을 효자에는 그 말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 상태로는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내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내가 뭐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꼼꼼히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보완해 줄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수소문을 하고 찾아보고 해서 어떤 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서 뭔가를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전수받는 것. 그래서 그분과 닮아지려고 하는 것. 그 일체의 과정이 요 효다. 그것이 배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습, 익힐 습자. 이 습을 익힐 습 이랬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조, 삭, 비 이렇게 썼습니다. 조, 삭, 비. 요거는 삭이라고 읽어요. 자주라는 뜻이에요. 자주. 계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삭비라는 건 새가 나는 것을 비행하는 것을 자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 건데 이게 새가 자주 난다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이 글자를 잘 보시면 요게 깃우고 이게 흰백의 합성 글자예요. 이 글자가. 그러면 이 깃은 새의 깃털인데 그게 날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날개가 하얗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새가 자주 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겠냐? 그러면 이게 이런 겁니다. 새가 날갯짓을 자주 하면 날개가 하얗게 돼요. 윤곽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새는 벌새라는 새라서 어른 새가 돼도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데 보통의 새들은 이렇게 날지 않아요. 보통의 새들은 날아가는 날개를 우리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살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냐? 그러면 어린 새가 날개 연습, 즉 날기 연습을 할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날기 연습을 할 때. 이 어린 새라는 것은 날지 못했던 새가 나는 새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있는 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예요. 완성되지 않은 날지 못하는 새가 완성형의 새인 나는 새로 탈바꿈하려면 날기 연습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이 과정, 즉 다시 말하면 새가 날개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연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둥지에서 몸을 던질 때예요. 새가 둥지에서 처음 몸을 던질 때 그때 비상을 위해서 몸을 던졌겠지만 실제 현실은 추락일 거라고 해요. 느낌상. 추락, 그냥 땅의 중력에 의해서 그냥 땅으로 추락하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새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할 거라고요. 그 상태가 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다가 어떤 새는 땅에 꼬꾸라져서 죽는 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둥지 밖으로 몸을 던지지 않으면 그 새는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쩌면 지금의 안주했던 이 상태를 완전히 버리고 둥지 안이라고 하는 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버리고 둥지 바깥이라고 하는 위험하고 두려운 그 공간으로 내 몸을 던질 수 있어야 새는 날 수가 있어요. 익힐 습자에는 그런 절박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배워서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알았을 때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익혀야 된다.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 것이 됐다고 하면 여기까지가 하기 시습지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게 없었던 어떤 것을 갖게 되었다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 기쁠 열자를 희자와 이제 같은 뜻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희의다, 희라는 뜻이다 했는데 이게 희열이죠. 희열. 희열인데 여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중심 희열하야. 그러니까 여기 있죠. 기하기 이미 배우고 또 시시 때때로 시간 나는 대로 그것을 익히면 소학자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이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요 숙자를 썼다는 것은 내가 처음 몰랐던 어떤 것을 처음 배웠을 때 그것은 생소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처음 알게 됐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나한테 생소한 것이겠어요. 그 생소한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았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중요한 이제 계기예요. 나한테. 근데 그게 계기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야죠. 익숙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생소했던 것이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닌 익숙한 것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 희열하여 중심이 내 마음속이 희열하여 그러니까 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 희열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이 기쁜 겁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외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만의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너 훌륭하다 막 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는 뿌듯함이에요. 뿌듯함. 그리고 그 뿌듯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대견함.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몹시 마음에 드는 감정. 그것이 희열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그 앞으로 진전되어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능히 그만둘 수 없다. 그러면 계속 그거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나아가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저 뒤에 가면 논어 뒤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안연이 공자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신이 가졌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파하고 싶어도 능할 수 없다. 욕파불능이라는 말을 해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요거 강의할 때 중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능히 스스로 못 그만둔다가 중독이죠.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둔다. 이거 느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요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공부들에서 배우고 익히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배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 예, 배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걸 왜 하고 그걸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 몇 글자에 담아서 기록을 한 거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벗이 먼 곳에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할 때 요것도 지금 보시면 요 글자가 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는 글자가 그게 있고 음악이라고 하는 악이라는 글자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글자를 뭘로 사용을 해야 되냐? 그럴 때 이 글자의 음은 낙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서 이게 음악의 악자가 아니라 즐거울 낙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표기해 주는 거고요. 벗이 먼 곳에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유자 같은 경우에는 유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벗이 이제 옛날 책에는 벗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언해 같은 데는 혹은 이 유자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벗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가정인데요. 가정을 할 때 누가 있다고 해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지요. 실제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요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행동을 할 누군가가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유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붕자가 이제 문제인데 붕자는 벗붕인데요. 벗붕 그럴 때 친구 우리가 이제 벗 그러면 친구 이러면 이제 친구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러면 동갑 갑. 요 갑이 뭐냐면 갑자을축할 때 그 갑입니다. 회갑이라고 하잖아요. 회갑. 그러니까 꼭 갑자년, 갑인년 이렇게 갑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태어난 해가 60년이 되면 그 해를 회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의 조합으로 우리의 이제 그 띠들이 올해 같으면 이제 이민년 할 때 이민 이렇게 그 범띠 이런 거 이제 정해지는데 그것을 60갑자 해서 갑이라고 해요. 갑. 그러니까 요 갑이 같다라는 얘기는 태어난 해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갑이라는 거는 나이가 같다 이런 뜻이죠. 친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동갑이냐 아니냐 이제 주민등록증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든가 이제 이런 과정. 그래서 친구가 될까 안 될까를 이제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동류 그랬습니다. 동갑이 아니고 동류. 류가 같은 사람입니다. 동류. 그러니까 유가 같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그러면 동지입니다. 뜻이 같은 겁니다. 뜻이 같다는 건 삶의 목표가 같은 겁니다. 삶의 목표가.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같다는 건 삶에서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이냐 그 가치관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걸 덜 소중하게 생각할 거냐.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컨대 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류인 겁니다. 그런데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류, 동지 이런 말이 이제 같은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삶에 지향하는 목표 그것이 같느냐. 그래서 그 목표점까지 가는 과정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그걸 가지고 벗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목적지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겠는데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얼핏 보기에는 빨리 도달할 것 같지만 여기에 큰 산이 있고 그 산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고 그 호랑이가 이 산을 내가 지나갈 때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 이 길은 안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좀 돌아가더라도 이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같은 목적지라 했을 때 이 목적지에 가장 적합하다. 나는 저 목적지가 아니고 나는 이 목적지를 목적으로 하고 나는 살래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목적지 말고 이 목적지가 중요하고 이 목적지에 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 아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같은 사람이 동지고 동료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나하고 비슷한 또래일 거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무, 동지, 동료가 있더라도 그 동료, 동지 중에는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동지가 누구냐면 스승이라고요. 그래서 이 벗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비슷한 또래들끼리 뭐 한두 살 혹은 대여섯 살, 10살 이 정도가 아니라 스승으로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공자의 제자들은 이 표현을 썼을 때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벗이 먼 곳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지난번에 초창기 공자의 제자들이 3,000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3,000명이 중국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왔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왔죠. 그런데 왜 왔냐?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배움이라는 걸 스승으로부터 받고 싶어서 온 거죠. 그러면 스승은 그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베풀었겠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익히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성장해 가면서 기쁨이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면 스승이 먼저, 공자 자신이 먼저 학위 시습을 하는 사람이었고, 제자들은 학위지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자는 자신은 누구보다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강력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했으니까 학위 시습을 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분, 변화 성장을 하는 분이었고, 그런 스승을 보면서 제자들이 몰려왔고, 그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었고, 그 제자들이 다시 성장해서 그 기쁨을 느끼면 스승이 혼자 느꼈던 그 느낌이 이제 제자들하고, 성장하는 제자들하고 같이 그 기쁨이라는 느낌, 희열이라는 느낌을 같이 공유하게 됐을 때 그게 락이라고요. 락.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선급인하여 신종자 중이라 고로 가락이라 그랬습니다. 선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파급시켜 나가서 선을.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즐거움이다.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앞에 나오는 열이라는 건 마음에 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나 혼자만 느끼는 거라면 락이라는 것은 발산하는 걸 위주로 한다.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공감이죠. 공감. 그러면 이런 게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즐겁다 정도가 아니라 이선급인해서 신종자가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 이러면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거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이 학위 시습을 하는 분이었고, 그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고, 이게 1번과 2번에 차례대로 배치가 되는 걸로. 그래서 그 선생님의 삶, 우리 선생님은 먼저 자신이 배움으로 완성된 분이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제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그들을 이렇게 3,000명이나 제자로 받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즐거움이 공감되고, 이런 과정으로 이 1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